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방수공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러분 페이지 180페이지 보실래요? 자, 네 번째 시공시 주의사항.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두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 새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 네 번째 내용 좀 볼게요. 거기 보면 일반 평면부에 아스팔트 붙임은 흘려 붙임을 한다. 흘려 붙임이라는 얘기는 우리 도배지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도배를 하고 나서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하죠. 그런 개념으로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한 아스팔트 루핑의 겹친 폭은 루핑에 겹친 폭이 있어요. 폭은 100mm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겹친 폭은 어떤 방수건 간에 100mm를 기준합니다. 100mm 이상을 이게 기준이 돼요. 이 값이. 그래서 특별한 이유 아니고 여러분 기준 그 겹침을 얘기할 때는 100mm가 기준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5번 볼까요? 볼록 오목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 루핑이 붙이기, 평면부 루핑이라는 얘기, 일반 루핑을 붙이기 전에 자, 폭 300mm 정도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덧붙인다. 자, 5번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렇게 요런 면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메꿔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메꾸고 아니면 살짝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잘못하면 루핑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스트레치 루핑이라고, 그러면 거기 안에 실이 들어가 있어요. 좀 질기가 만들어진 그 루핑이 있습니다. 이 루핑을 먼저 여기다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렇게 또 루핑을 붙이면 이 부분이 찢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6번째 얘기입니다. 6번째. 자,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해요. 물매 아래쪽에서. 자, 모든 지붕 재료, 방수 재료는 다 똑같아요. 자, 물매 아래쪽에서 자, 위로 향해 붙이고 붙이고라는 얘기 나오죠. 붙여야 돼요. 또한 상하층이 겹친 위치가 동일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자, 이 얘기 좀 하자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지붕 경사예요. 경사면에서 제가 붙이면 여러분 어디서 붙여야 되냐면 여기 있으면 또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 그러면 일정하게 겹치는 거죠. 여기 했고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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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물매 아래쪽에서부터 물매 위쪽으로 향해 붙여야. 이러면 뭐가 좋아요? 자, 물이 흐르다가 여 위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올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 좀 제발 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표현을 따르게도 표현해요. 아셨죠? 다음에 가면 따르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항상 두고 계셔야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서 여기 겹친 폭은요. 스탠다드가 얼마요? 100mm예요. 100mm. 전부 다 100mm가 여기에 기준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하는데 자, 어쩔 수 없이 6번 더 읽어요. 어쩔 수 없이 물매 위쪽에서 아래로 붙일 때, 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밑에서 위로는 못 올라간대요. 공사가 그럴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아요. 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 자, 이렇게 내려오면 뭐가 문제예요? 이쪽으로 물이 들어갈 염려가 있죠. 그래서 물이 들어갈 염려가 있으니까 너 여기 겹침은 얘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쩔 수 없이 물매우 위쪽에서 아래로 붙이는 경우에는 루핑의 겹친 폭은 얼마요? 150mm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150mm 이상입니다. 이거보다 커야지 최소값이죠. 이거 항상. 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12번에 보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12번. 평면부 콘크리트에는 3m 내외로 신축줄을 설치하고 라고 되어 있죠. 파라펜 및 펜트하우스 주변에 지켜올린 면으로부터 평면부 쪽으로 0.5m 내외 적당한 위치에도 신축줄을 설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신축줄론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여기서 신축줄론을 설치하는 것은 온도에 의한 균열 방지 목적이에요. 균열 방지 목적. 그러면 여러분 파라펫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파라펫이 이렇게 있으면 아니면 어떤 벽체가 여기 서도 상관없어요. 이 면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 면을 방수층의 윗면까지 커팅을 해요. 자, 그래서 커팅을 해서 이 균열이 여기서 균열이 발생되면 여기를 건너가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얘가 하는 얘기는 야, 너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그 간격을 얼마로 본다고요? 3m 정도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 요 벽체에서부터 너 처음 시작하는 여기 떨어질 거리가 있다는 얘기지. 최소 0.6m 정도는 떨어져서 시작을 해야 돼. 너무 바짝 붙지 말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진에 신축 조절줄론 나와 있죠. 신축줄론. 뭐 조절줄론을 하는데 여기서는 신축줄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잘라버려요. 자, 다음에 페이지 181페이지 보시면 시멘트 액체 방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 시멘트 모르타르게 방수라고.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시공 순서가 있어요. 가장 처음에 뭘 해주냐면 자, 방수액을 뿌려줘요.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방수 모르타르를 미안해요. 시멘트 풀을 도포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시멘트 풀이라는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시멘트 풀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와 물만을 섞은 게 바로 시멘트 풀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방수액을 뿌려줘요. 자, 이 방수액은 물과 희석시켜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일정한 두께로 방수 모르타르를 깔아줘요.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가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1차예요. 문제는 1차 갖고는 끝나면 안 돼요. 왜요? 얘는 균열이 잘 가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 지금 똑같은 순서로 같이 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완벽한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시멘트 액체 방수 작업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 페이지 182페이지. 페이지 182페이지 보면 거의 두 번째 방수제 품질 나와요. 자, 방수제 품질에서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1번, 시멘트는 무조건 1종 보통 포탈리티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쓰는 모래 있죠? 여기서는 모래가 어디 들어가요? 여기. 얘는 시멘트, 모래, 물 대신에 방수액을 섞어서 만드는 게 바로 방수 모르타르가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모래는 균열 방지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모래는 바른 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잎도 알맹이가 큰 게 좋아요. 그래야 균열이 방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여러분 방수 모르타르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방수 모르타르. 자,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 순으로 넣어야 돼요. 자, 여러분 뭐 먼저 넣어야 돼요? 모래하고 시멘트가 있을 때는 모래 먼저 넣고 시멘트로 넣어야 돼요. 즉 알맹이가 큰 걸 먼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모래 시멘트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물을 넣지 않고 비빈다는 표현을 건비빔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소정의 물에 희석시킨 방수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벼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도 중요하지만 모래하고 자 시멘트가 있을 때 모래를 먼저 넣는다는 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나오는데 다섯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 여러분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예요. 결론 방수 모르타르 사용 가능한 시간 몇 분 이내? 45분 이내에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45분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모든 모르타르들은 우리 조적이라든지 또는 미장이라든지 타일에 붙이는 모르타르는 60분 이내에 쓰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만 방수에서만은 45분 이내에 사용하게끔 조건을 둬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 어차피 균열이 가는데 그러면 균열이 가니까 균열이 안 가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걸 시간을 좀 앞당겨서 써야 돼. 그러면 그나마 균열이 좀 덜 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보시고 여러분 페이지 183페이지 그럼 맨 위에 8번 볼까요? 동그라미 8번. 각 공정에 이어바르게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겹침폭은 무조건 방수에서는 100mm가 기준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스팔트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 비교표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방수 성능도 좋고 그런 게 뭐였냐면 아스팔트 방수예요. 왜 이렇게 아스팔트가 좋냐면 기본적으로 한 겹이 아니야 여러 겹을 하는 거죠. 자, 문제도 많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만약에 설령 세면 너는 찾기도 어려워요. 또 보수도 자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뜯다 보면 다 뜯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수 범위도 넓어지는 게 문제죠. 자, 또 하나 아스팔트 방수는 반드시 보호 누름이 필요하지만 시멘트 액체 방수는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세 번째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입니다. 자, 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일반 아스팔트는 가열하죠. 보통 220에서 230도씨. 엄청난 뜨거운 온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많고 작업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아예 시트를 아스팔트를 시트 형태로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꾸 시트 하는데 여러분 이 시트 개념을 뭘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냐면 여러분 장판 있죠? 우리 바닷가는 장판처럼 깔아버릴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두툼하게. 이러면 이게 방수 개념이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 장판도 우리 깔아놓으면 방수가 되는 거 아시죠? 그거 똑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장판은 반드시 몇 장 깔아요? 한 장 또는 여기서 겹은 같은 얘기야. 한 겹으로만 사용한다는 건 돼야지 여러 장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붙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붙인 방법 보면 여러분 페이지 18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계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토치로 계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과 자 바탕을 균일하게 가열하여 계량 아스팔트를 용융시키면서 잘 밀착되는 방법을 표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페이지 184페이지 우리 밑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결론 시트가 이렇게 장판처럼 발려 있는데 뒷면을 토치 램프로 가열해요. 이러면 뭐가 좋냐면 기본적으로 열을 가열해주니까 약간 뭐예요? 끈적끈적거리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착이 더 잘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토치 램프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름 같은 데는 굳이 토치 램프 안 써요. 왜?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더 잘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게 표준이라는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음의 길이가 나와 있죠. 1번 계량 아스팔트 시트의 상호 겹진 폭은 길이 방향으로 100mm 정도, 폭 방향으로 100mm 정도. 자, 이런 식으로 겹쳐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표현이 나오는 게 거기 표현 중에서 세 번째 이음의 길이에서 그 이음의 길이는 각각 100mm로 하는데 여러분 1번에서 이 뒤편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매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제가 이렇게 지붕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있을 때 여러분 시트를 이렇게 붙인다고, 이렇게 붙여가는 거죠. 결론은. 그러면 이렇게 붙인다고 여러분 요거 머릿속에 두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물매 아래쪽 시트가 물매 이쪽 시트의 아래로 가는 거죠. 결론은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어때요?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요. 요 얘기를 한다고. 물매의 아래쪽 시트가 물매 위쪽에 아래로 가는 거 맞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쯤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도막방수가요.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자, 이 도막방수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페인트처럼 칠하는 거죠. 자, 이렇게 페인트처럼 칠하다 보니까 작업이 간단해지죠. 자, 그렇지만 얘는요, 칠하는 과정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초벌, 재벌, 정벌이라는 표현을 써서 과거에는 얘기했어요. 이것을. 그렇지만 요즘은 현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하도, 중도, 상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맨 밑에 있는 도막, 가운데 있는 도막, 맨 위에 있는 도막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데 얘는요. 자, 방수층의 두께가 일정치 않죠. 방수층 두께가 일정치 않아요. 왜요? 페인트 제가 두 번 칠하는지 세 번 칠하는지 모르잖아요. 한 번 더 칠할 때마다 그만큼 두께가 달라지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렇지만 이음부, 누수, 우려가 적어집니다. 감소합니다. 페인트 칠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음부가 혹시 있어도 이음부는 겹치면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최소 얼마요? 100mm 이상. 100mm 정도는 꼭 겹침을 해줘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얘는 방수층이 얕기 때문에 자, 뭐 단열을 이용하는 것은 좀 부적당한 그런 특징도 갖고 있는데요. 자, 우리 도막방수 좀 볼까요? 시공상의 문제점 나와 있죠. 방수층에 균질한 방수층 시공이 어렵다. 자, 바탕면에 균질한 방수층 시공이 어렵다는 얘기는 방수층이 두께가 일정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재의 균일에 대한 추종성이 저하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바탕면이 즉 방살면이 균일해 가면 많이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자, 단열을 요하는 방수 옥상층에 불리하고 내구성이 있는 보호층이 필요하고 실내에도 문제가 있다. 결론은 얘도 보호 누름이 필요합니다. 누름 필요합니다. 자, 이 방수층을 보호하는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보호 누름이었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갖다가 그 위에다 발라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옥상에 보면 여러분 초록색으로 쓰는 우레탄 있죠. 또 수영장 같은 데 파란색 페인트 에폭시예요. 자, 이런 것처럼 다 도형처럼 하는데 자, 우리 교재 자, 세 번째 보면 일반상이 나와요. 자, 일반상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상 같은 데는 여러분 1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번 얘기는. 자, 콘크리트면 요철 부분, 거푸집 이음매 부분에서 생기는 단차 또는 돌출 부분은 전동 디스크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바탕면은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이 칩판처럼 매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탕면 처리를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즉, 잘 갈아내라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방수에 겹쳐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에 공정에서 7방향과 직교. 자, 얘는 7방향과 직교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 번 이렇게 칠했어요. 한 번 이렇게 칠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칠해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직교. 그러니까 훨씬 잘 칠해지죠. 직각으로 교차해서 칠해줘야 돼요. 자, 이어박이를 폭은 이어 발음은, 이음은 여러분 몇 미리라고 했어요? 겹치면 100mm. 이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이액형 방수제의 주제와, 자, 주제란 얘기는 메인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액형이라는 얘기는 두 개를 섞어줘야 하나의 지금 방수, 즉 도막방수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도막방수제 보면요, 대부분 보면 이액형짜리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액형제는 자, 주제와 경화제 혼입을 전동 혼합기로 혼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겨. 자, 전동 혼합기예요. 자, 요즘은 여러분 그 전동 드릴에다가 끝에 여러분 회전 날개를 섞는 걸 달아요. 그걸로 여러분 전동 드릴 돌리면 그 끝이 확 회전하니까 이것을 섞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나 회전수가 빨라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기포가 많이 생겨요. 문제는 그 기포가 나중에 뭔 원인이 됐냐면, 자, 이걸로 섞으면 그 기포가 피놀을 만들어요. 이게 나중에 하자의 원인이 되는 거죠. 하자 원인. 즉,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피놀이에요. 자, 그럼 피놀은 뭐냐면, 자, 이렇게 있다가 거품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휘발성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얘가 뻑 터져요. 자, 뻑 터지면 뭐가 문제냐면, 얘가 터짐과 동시에 이렇게 있던 게, 자, 요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이게 굳다 보니까 이 구멍을 못 메꾸고 나중에 보면 바늘 같은 조그마한 구멍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이 여기 고여 있으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요 주변이 색깔이 변하면서 이 부분에서 들뜸이 생겨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커져요. 커졌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피놀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동 혼합기에, 자,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 생성이 되어 핀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 사용한다. 그래서 회전, 느린 것 사용해요. 그래서 혹시 회전이 빠른 것 사용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느린 것 써줘야 돼요. 자, 그리 보시면 되고, 여러분 5번 갑니다. 5번. 자, 5번에 보시면 희석제의 상량은 방수에 대하여 5% 이내로. 자, 희석제는 여러분 대표적인 희석제가 뭐예요? 신나. 자, 이 신나는 자, 몇 프로 쓰라고요? 5% 이내에 사용을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희석제 상량 방수에 대하여 5% 이내를 하되 과대 사용할 경우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가 감소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사용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길어져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도막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써도 문제고 너무 적게 써도 문제예요. 적게 쓰면 뭐가 문제냐면 롤라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8번 볼까요? 8번. 자, 도막 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사용량 중심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과거에는요, 어떤 도막 두께를 할 때 너 한 번 할 때 몇 미리 이렇게 미리수로 두께를 정해 버렸어요. 자, 어떤 데는 여러분 얇고 어떤 데는 두꺼워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칠한 것들은 얇을수록 좋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칠하면서 1mm가 되는지 2mm가 되는지 이거 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칠하면 이게 1mm가 될까 2mm 될까 모르겠다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너는 이제 두께로 하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계산상으로 1mm를 까는데 예를 들어서 한 통이 들어갔어. 그러면 칠하다 보니까 한 통이 다 못 들어가고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너 1mm 두께로 못 갈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한 통 다 써. 결론은 옛날에는 어떤 두께별로 하다 보니까 정확히 두께를 측정을 못 하니까 이제는요, 한 통 들어가면 한 통 다 써. 이런 뜻이에요. 두 통 들어오면 너 두 통을 다시 하죠. 왜 남겼어? 또 다시 깔아. 또 다시 해. 나머지 다 칠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게 바로 사용량 중심으로 관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180페이지 보시면, 자,
사진 있죠. 바탕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깔아요. 그 다음에 바탕면 균열 보수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도를 도포한 다음에 맨 나머지 상도 도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막 방수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5번에 보면 실링 방수가 나와요. 자, 실링 방수. 여러분 실링은 우리가 흔히 해서 우리가 실리콘, 실란트, 코킹 모두 합친 게 여러분 실링이에요. 원래 그것은 여러분 접착제가 아니라 방수 개념으로 쓰는 게 바로 실링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이 뒤체험제예요. 백업제. 이 백업제가 또는 뒤체험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는 어떤 재료인데 이 백업제, 뒤체험제는 어떤 재료냐면 왜 여러분 그 과거에는 우리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박스 안에 스티로폼으로 제품을 보하는 용도로 써요. 그렇지만 요즘은 뽁뽁이 그러니까 에어캡 말고 여러분 그 하얗게 좀 그 스티로폼은 아니고 뽁뽁이도 아닌가 하얗게 여러분 포장지로 된 거 좀 약간 단열재 비슷하면서 약간 물렁물렁한 게 있죠. 그걸로 여러분 가래떡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말랑말랑한 거예요. 이게 백업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백업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본드 브레이커예요. 결론 얘가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3면 접착 방지하고 방지해서 2면 접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백업제 본드 브레이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용어 설명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 설명 보시면 자, 거기서 보면 두 번째 논 워킹 조인트가 나와 있죠. 용어 설명, 용어입니다. 자, 두 번째 논 워킹 조인트. 얘는 절대 논이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워킹,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움직이지 않는 조인트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조인트. 그러면 세 번째 보면 워킹 조인트가 나와 있죠. 얘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여러분 네 번째 백업제 본드 브레이커 지금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어디 나오면 페이지 187페이지에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시공시 줄눈의 구조. 구조에서 자, 1번 볼까요? 줄눈 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제 등을 줄눈의 바탕을 만들어 소정 위치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자, 1번 얘기 좀 할게요. 1번 얘기. 자, 이렇게 관통이 되거나 여러분 줄눈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깊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백업제가 말랑말랑하거든요. 이렇게 백업제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끼워줘. 자, 더 큰 걸 써야 돼요. 줄눈보다. 그 위에다 여러분 제가 실리콘을 쏴버리면 되는 거죠. 지금 1번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자, 너무나 깊이 다 쏠 필요가 없을 때는 백업제를 끼우고 쏴요. 그러면 이 백업제가 줄눈도 자, 들어가는 실리콘 양도 절약시켜 주는 거죠. 굳이 필요 없을 때. 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 두 번째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워킹 조인트 경우에는 자, 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이면 접착의 줄눈 구조로 이면 접착 줄눈을 만들고 자, 세 번째 논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 접착의 줄눈을 표준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표준이래. 지금부터 제가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줄눈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 실리콘을 쏴요. 실리콘을 쐈는데 어떻게 쐈냐면 여기 전부 다 여기 들어가게끔 실리콘을 쏴버렸어요. 문제는 얘가 움직인대요. 움직여.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자, 움직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 실리콘은 굉장히 고무줄처럼 탄성이 좋아요. 실제 여러분 그 유리 같은데 이렇게 잘라내는 부분을 갖다 늘리면 고무줄처럼 쭉쭉 잘라놔요. 안 끊어져요. 이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접착되어 있다 보니까 요게 늘어나고 싶어도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서 얘가 못 늘어요. 원하는 만큼.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가운데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여기가 떨어지거나 여기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겨요. 자, 실리콘 여러분 떨어지거나 찢어진다는 얘기는 방수성능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3면이 접착될 때는 반드시 얘를 쓰면 안 돼. 뭘 써야 돼요? 백업제나 본드 브레이크 써줘요. 자, 본드 브레이크 어떤 개념이냐면 자 보실래요? 자, 이렇게 됐어요. 본드 브레이크는 여러분 여기에다가 접착 테이프 형태처럼 이렇게 붙여요. 근데 얘는 금방 잘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게 바로 본드 브레이크. 본드 브레이크라는 얘기가 접착을 안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실리콘을 쏘는데 먼저 얘는 뭘 갖다 끼우냐면 제가 이렇게 백업제를 갖다 이렇게 끼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업제는 이 홈보다 큰 걸 갖다 끼워야 돼요. 백업제. 아니면 여기가 본드 브레이크가 이 부분 바닥에다 이렇게 깔을 수 있어요. 테이프로 형태로 붙여.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실리콘을 쏩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을 제가 이렇게 쐈어요. 그러면 얘는 몇 면이 접착되어 있냐면 여기 한 면, 여기 두 면, 여기 세 면.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3면이 접착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늘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칩시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백업제는 지금 끼워만 있는 거지 접착제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그 힘이 아니라 위로 따라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런 힘이 안 생기는 거죠. 안 생기니까 얘가 찢어질 일 없는 거죠. 얼마든지 늘어나줘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백업제 본드 브레이커. 결론은 워킹 조인트는 반드시 이면 접착을 하는데 이 이면 접착을 하기 위해 쓰는 게 뭐예요? 백업제 본드 브레이커. 요거였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 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5번 시공시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 1번 볼까요? 충전하기 전에 프라이머를 도포해야 된다. 자, 단 백업제 등에는 도포하지 않는다. 프라이머는 여러분 접착제라고요. 접착제를 백업제 같은데 접착시키면 안 돼요. 얘는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6번 볼까요? 기온이 현저히 낮거나, 자, 너무 높은 경우, 즉 현저히 낮다는 얘기는 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 높을 경우는 30도 이상 넘어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 즉 85% 이상 됐을 때는 시공하면 안 돼요. 85% 넘어섰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실리콘을 써야 되는데 이면이 벌써 습기가 묻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기 위해 여러분 실리콘 쏴봐야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페이지 188페이지 보면 시설계획에 따른 방수공사, 즉 지하실 방수에서 안방수와 바깥 방수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안방수와 바깥 방수인데요. 자, 장소는 어디냐면 지하실이에요. 그래서 지하실 방수라고 하는데 그 위치는요, 안쪽이면 안쪽, 바깥쪽은 바깥쪽인데 우리 교재 먼저 안방수에 대해서 먼저 나왔네요. 안방수입니다. 자, 안방수는 제가 그림을 그린다면 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방수층이 여기 있다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방수, 여기. 이게 여러분 지금 안방수입니다. 자, 그러면 바깥 방수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방수를 여기다 해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 딱 하는 게 여러분 지금 바깥방수가 되는 거죠. 이게 바깥방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번에 안방수, 건물 안쪽에 지금 방수하는 거고, 여러분 189페이지 있는 사진이 건물 외부 쪽에다 지금 방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지금 바닥에다가 아스팔트 시트를 갖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 위에다 지금 건물을 올려놓으면 건물 바깥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밑에 보면 안방수와 바깥방수의 비교표가 나와요. 자, 안방수와 바깥방수입니다. 사용 장소. 자, 사용 장소로 보면,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자, 수압이 작은 곳에 쓰는 거죠. 수압이 작은 곳에 쓰고, 이런 수압이 큰 곳에 써요. 결론, 수압에 잘 버티는 게 바깥방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 보면, 여러분, 재료가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만약에 시트면 안쪽에 시트 붙여야 되고, 바깥쪽에 시트 붙여야 되고, 아스팔트 방식이면 아스팔트를 안쪽에, 바깥쪽에 그렇게 한다는 조건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안쪽에 붙이는 게 수압이 적게 받는 거, 즉 수압을 많이 못 버틴다는 얘기고 바깥쪽에 많이 잘 버틴다는 얘기냐면, 보실래요? 이게 관통이 돼요. 자, 이렇게 수압이 작용했을 때 얘는, 즉 안방수는 뒷면에 아무것도 없이 제가 버텨야 되지만, 얘는 뒷면에 벽이 자 있으면서 어때요? 등을 대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힘이 왔을 때 제가 버팁니다. 자, 버티는데 제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버티는 거하고, 자, 제가 벽에 기대면서 버티는 거하고, 요게 훨씬 더 잘 버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방수가, 아니요, 바깥방수가 훨씬 더 수압이 깊은 곳, 자, 수압에 잘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공사용이. 여러분, 얘는요, 자, 비가 와도 되고 구조체만 만들어지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구조체가 있는 후에도, 자, 얘는 이렇게 구덩이를 판 다음에 파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하는데, 이게 여러분 높으면 높을 대로 작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 시기. 자, 공사 시기 좀 볼게요. 시기. 자, 공사 시기가 여러분, 얘는 즉 벽이나 바닥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자, 벽, 바닥 모두 자, 구조체 완성 후에 해야 되는 거죠. 결론은 완성이 되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깥방수는 공사 시기가, 벽은요 구조체 완성 후에 해야 돼요. 구조체. 그렇지만 너는요 구조체, 자, 공사 전에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구조체라는 얘기는 본공사라고도 표현하죠. 이 구조체라는 얘기는 여러분 바닥판이나 벽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반방수는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만들어지면. 그런데 너는 자, 안 만들어질 때도 해야 된다는 표현이 바로 구조체 공사 전이에요. 즉 본공사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기초공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면 또 얘는 벽은 자, 벽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비 훨씬 안방수가 저렴해요. 그 다음에 내수압 처리 어떤 게 잘 버텨요? 바깥방수가. 자, 보호누름이에요. 자, 방수층의 보호누름은 결론은 보호누름. 방수층을 훼손 못하게 막아준다는 개념인데, 자, 보실래요, 여러분? 대부분 그 방수층을 훼손한 건 사람이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방수는 전부 다 벽이나 바닥 모두 다 보호누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바깥방수는 자, 벽, 바닥이 있으면 이 바닥은 보호누름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벽은 필요합니다. 어떤 그러대. 야, 사람이 한다며. 얘는 발이 지금 직접 기초판 위에다니까 요게 안쪽에 있으니까 보호누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호누름 사람이 훼손할 일 없는데? 그래요. 그런데요, 잠깐 보자고요. 어차피 여기는 여러분 지금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흙을 여기다 메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흙은 그 안에 흙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 뭐 큰 돌이라든지 아니면 저 뼈쪽에는 뭔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다가 메꾸다가 이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 뭘 많이 하냐면 벽돌 같은 걸 많이 쌓아요. 이 벽돌도 여러분 보호 누름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부분이 꼭 벽돌만 아니어도 돼요. 여기다 여러분 콘크리트나 모르타를 미장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쌓아도 상관없고 돌을 갖다 여기 붙여놔도 상관없어요.
타일 붙여놔도 상관없고요. 결론 방수층만 보호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어떤 그럴 때 어떤 데 가보면 여기에다가 합판을 갖다 살짝 대놓고 갖다 붙던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직접적으로 방수층만 훼손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옥상 방수는 기본적으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 지하실 방수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